그리고 아까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갔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아까 보셨던 투자론에 대한 논리였었어요. 한번 잠깐 복습 한번 해보면은 1번의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래요. 너무 오래전에 해서 이거 맞죠? 승수니까 투자 위로 소득 밑으로 총소득이니까 총소득이고, 이번에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를 순영으로 나눈 값이래요. 이건 X죠. 지분 투자가 아니라 총 투자 하셔야 되죠. 3번의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래요. 맞는 거죠? 아까 세후 수익률이었으니까. 4번에 대부 비율이 60%면은 부채 비율은 150%가 된대요. 이거 맞죠? 그렇죠? 5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이 원리금상을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뜻이래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나왔어요. 올해가. 그래서 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그 2번만 틀렸네요. 나머지는 이제 맞고,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지금부터 하셔야 될 내용이죠. 두 문제짜리인데, 대출 상한에 대한 부분을 논할 때 그 저희들 대출 금액 결정하고 대출 기간 결정하고 상한 방법 결정하고 금리를 결정해요. 은행 대출 받으시려면은. 그랬을 때 이제 다른 건 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금리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개념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정금리하고 만약에 변동금리를 시험에 내잖아요. 그 고정금리 쪽이 정답이 좀 많이 나와요. 그 고정금리는 이제 내용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고 개념 정의랑 시험에 나오는 그 동그라미 2, 3번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시면 되고, 변동금리는 이제 특징만 몇 가지 암기해 놓으시면 되십니다. 사실상. 고정금리라는 것은 개념이 말 그대로 전체 기간이죠.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약정한 거 있죠. 약정한 이제 명목이자율을 명목이란 말을 안 써주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명목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를 무슨 금리다? 고정금리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 동안에 금리가 안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금리는 명목이자율이야. 명목이자율은 경제학적인 용어고, 이거 실무적으로는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의 약정한 이자율이라고 해서 이거를 계약을 통해서 정한 이자율 그럽니다. 계약을 통해서 정했다 그래서 계약 이자율로 내는 경우가 있고, 계약을 통해서 정했다 그래서 약정 이자율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명목 이자율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특징 중에 가장 유명한 특징이 이거예요. 이 시장 금리는 계속 변하죠. 이건 대출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시장 금리는 계속 변하고 시장 금리를 변화시킨 요인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요인 중에 우리는 일관된 방향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논하게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 종류는 몇 개 있다 그랬죠? 그 예상한 인플레이션하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어. 근데 은행들은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걱정하지 않아요.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이미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터진 거야. 그럼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변동되겠죠? 그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 그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 전부 누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여기 책에도 이제 약간 설명이 되고, 설명이 없네. 이때 가로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갔었어요. 대출자가 나온 적이 있었고, 차입자가도 나온 적이 있어서 똑같은 지문에. 하나는 맞고 하나 틀렸겠죠. 누가 전부 부담할까? 대출자. 그러니까 대출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를 당연히 이제 돈을 빌려준 은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지. 빌린 사업을 하시면은 전혀 답이 황당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가장 유명한 특징이 이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왜 고정금리가 많이 내냐면, 항상 공부하실 때 이 틀 안에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이제 경우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로 말 그대로 이제 고정돼 있어요. 근데 시장금리는 계속 변해요. 시장금리 계속 변하고,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 봤더니, 그 시장금리랑 대출금리를 이제 구성했을 때, 고정금리 제도에서 깔아줘요. 고정금리 제도에서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을 경우, 시장금리가 높을 경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이 위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거랑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 반대로 연결되면 그 지문이 틀리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과거에는 단순하게 물어봤죠. 누가 불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차입자가 불리해요? 대출자가 불리해요? 고정금리 제도에서 시장금리가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 당연히 차입자가 불리하지. 돈을 빌린 사람. 그 차입자는 이제 고정금리로 10%인데 시장금리가 1%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본인은 계속 10%를 대출 만기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남들은 1% 받는다는 뜻이죠. 그럼 본인이 불리하다는 거를 알까 모를까? 알죠.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작년에 화폐시장 같이 묶여서 나왔는데 그럼 뭐 하겠어? 그 기존 거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죠. 기존 거 그 상환하기 위해서 또 재융 잡았죠. 이거를 이제 대환이라 그래, 대환. 그럼 대환했을 때 얼마 정도 이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자체적으로는 대출 차입자가 이제 불리하다는 게 알아요. 그럼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입자는 무슨 생각할까? 미리 갚으려고 그러겠지. 이걸 뭐라 그런다? 조기 상환이라 그래. 그래서 조기 상환 가능성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는 거야. 이거를 재작년에는 기출문제 좀 나중에 보시면은 요 말이 나왔어.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고정금리 제도에서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에 차입자들의 조기 상환 가능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맞지. 이게 더 높은데 차입자가 조기 상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차입자다 그러면은 조기 상환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게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가 문제 생길까? 대출자가 문제 생기죠. 조기 상환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출자는 고정금리로 만약 10년 해줬다. 그러면은 10년 동안에 안정된 이자 수입을 계속 모색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이자 수입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문제 생기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조기 상환 위험이라 그런다. 조기 상환 위험은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기 상환 위험이란 말이 은행에서 입장에서 논했을 때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이라면 혹시 나오면은 금리 하락 시기야, 금리 상승 시기야? 금리 하락 시기에 고려되는 거죠. 금리 하락 시기에서 고정금리 제도에서 심각해질까? 변동금리 제도에 심각해질까? 고정금리 심각해지는 거지. 변동금리를 해주면은 조기 상환하러 왔을 때 조기 상환 안 하도록 좀 금리를 낮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고정금리 때 그럼 은행들은 이런 상황이 대출할 당시부터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대비를 일정 부분 하겠지. 완벽하진 않겠죠.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 등을 부과해가지고 조기 상환에 대한 일정 부분을 부담을 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이 조기 상환 오셨네요. 지금 대출 이제 1억 받으셨네. 근데 지금 1,000만 원 갖고 조기 상환 오셨네. 로또 당첨되셨나? 그래가지고 대출 잔액 9천만 원 나왔잖아요. 조기 상환 수수료가 대출 잔액의 그 1,000%예요. 그러면은 9천만 원 갚는 것뿐만 아니라 1,000%니까 곱하기 9억 더 갚으시면 됩니다. 고객님, 로또 당첨되시니까 우리한테 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얄밉게 하죠. 그러면 이제 9억을 갚는 걸 다 10원짜리 동전으로 마련해서 막 던져버리죠. 이렇게 한 10년 동안 던질 것 같아. 등등등. 이렇게 이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지문들을 설명하면서 위에 있는 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쪽은 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자주 내진 않겠죠. 다른 걸 섞어서 나왔을 때 순식간에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이쪽이 더 정답이 많아요. 최근에 2년 연속 여기서 나왔을 뿐이고 누가 불리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이것도 차입자 불리하고 이것도 차입자가 불리하면은 그렇죠. 이건 대출자가 불리하지. 고정금리니까 그래요. 이게 10%로 고정이 되는데 시장금리가 20%까지 막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대출자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대출자가 불리합니다. 근데 불리한데 이 불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그 책에도 이제 이거는 언급이 돼 있어요. 불리한데 왜 불리하냐? 우리 시험은 대출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요즘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딱 나온 게 대출자들의 실질 이자율이 있죠.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까 상승할까 그대로일까? 그렇죠?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고정금리라는 것은 명목이자율이 동일하다는 것이지 실질 금리까지 동일한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정금리 제도에서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 상황, 위에 있는 특징이 요걸 얘기한 거거든요. 요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그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시장금리를 변화시킨 많은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는 다 고려하면 힘드니까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논한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인플레율이 예상한 인플레율보다 크다면, 실제가 예상보다 높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낸 거구나. 딱 떠오르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높다면은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게 발생했다는 거야. 정확하게 아시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누가 다 부담해? 대출자가 전부 부담한다 그랬잖아. 그 실질 이자는 하락하고요. 그리고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그럼 은행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겠지. 여기서 우리 시험에 참 자주 나온 질문이 있어. 이걸 대비를 하겠지.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초기 금리를 높입니다. 그때 이 초기 금리가 자주 나온다는 뜻이야. 대출 당시에 초기 금리를 비교해 보면은 고정금리가 높아요? 아니면은 변동금리가 높아요? 이 주제는 금리 쪽은 거의 내용이 공식화되어 있어요. 내는 거 또 내고, 낸 거 또 내고, 지문이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고정금리가 높다는 것이 다 상식이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변동금리보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고정금리는 처음부터 금리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정금리가 왜 높으냐라는 질문도 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요 내용들을 계산 문제로는 못 내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정하다 가정한 약간 논하면은 실제 인플레이션은 예상한 인플레이션하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합이야. 근데 이제 은행들이 이제 대출 이자율을 고정금리로 정할 때 있죠. 이 명목 이자율은 가장 간단한 구조가 실질 이자율 플러스 예상한 인플레이율을 반영한 겁니다. 근데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질 이자율이에요. 은행은 자기 돈 가지고 대출해 준 게 아니라 그랬죠. 예금자한테 예금을 유치하잖아요. 그 예금자한테 이자 나가야 되잖아. 여기 예금 이자율이 들어가 있고 직원들 월급 들어가 있고 관리비 들어가 있고 지점마다 임대료 들어가 있고 각종 광고 비용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뭐 세금 같은 거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행에 마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훼손되면 큰일 나.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다 예금을 다 조사해 보니까 실질 이자율은 한 4%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했어. 그런데 예금이 예상되는 인플레를 조사해 보니까 한 2%가 나올 걸로 추정이 돼. 그럼 대출할 당시 있죠. 대출 당시에 차입자한테 이자를 몇 %로 정합니까? 6%를 고객님은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을 적용 받으시면은 되시겠네요. 그 6%를 꼬박꼬박 잘 갚으셔야 됩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커졌어. 그러니까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2%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차입자한테 전가시켰잖아요. 근데 실제 인플레가 이게 5%가 발생한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응?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보다 3%가 추가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1년 후 있죠. 1년 후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명목이자율은 이게 추가로 발생했어요. 몇 프로가 돼? 응? 몇 프로? 그렇죠. 정확하게 아시네요. 좀 만장일치로 지금 답변하셨어요. 만장일치 6%라 그랬죠. 6%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라는 것은 전체 기간 동안에 처음에 약정한 이자율 있죠? 이걸 어떻게 하지? 끝까지 가는 거야. 처음에 6%라고 했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냥 만기까지 6%가 가는 거야. 얘는 변하면 돼, 안 돼? 그게 고정금리야. 그 은행들은 생각하기를 6% 받아서 예상한 대로 인플레가 나오면은 뭐 차입자 받은 동안 해결하고 본인은 4% 먹어서 직원도 월급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3%가 추가로 더 나은 거야. 이건 누가 다 부담한다?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다 부담하지. 차입자한테 받은 돈 가지고 인플레 해결하는 데 써버리는 거지. 화폐 가치가 매달 받는 돈이 똑같잖아. 현금까지 막 떨어지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몇 프로가 돼? 1%가 되지. 실질이자율이 어떻게 된 거야? 하락한 거지. 그럼 직원들 월급 못 준다는 뜻이죠. 예금자한테 이자 못 주고, 그러니까 파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 하락한다. 같은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이쪽이 문제 내기가 좀 편해. 그 정답 체크하기가 좀 편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를 시장금리가 높아진 경우인데, 저 시장금리 낮아진 경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을 여기랑 연결시키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체인지로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다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계산 문제 내느냐? 뭐 이건 못 내. 지금 대출당이 1년 후라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발생하잖아. 그렇죠? 이 1년치를 이제 그 통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숫자가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리만 따지기 위해서 해드린 거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구나. 이 고정금리라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해주면은 이게 이제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는 이제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에서는 이제 은행은 채권 관리가 어렵죠. 그래서 고정금리를 민간금융은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정을 안 해주고 뭐 변동으로 해주면 돼, 변동. 요즘에 금리가 막 상승 시기잖아. 고정으로 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감이 있죠. 지금 지난번에 기준금리도 높아졌고요. 아마 대출금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내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금리가 만약 가만 놔두면은 뭐 아마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미국 금리랑 우리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자본 유출되지 않는 금리를 높일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은행들도 그걸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고정으로 요즘 잘 안 해주려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고정으로 대출 받으신 분 계시죠? 지금 행복한 시기가 도래한 거지. 2%대 고정 받으신 분은 지금 뭐 4%, 5% 막 넘어갈 때도 그분 계속 그러니까. 가끔 전화 와요. 그 변동금리를 갈아타신 우리가 은행 예매권 10장 드릴게 하면은 전화 탁 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은행은 그냥 전화 오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전화 와. 그래서 고정금리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변동금리는 이제 암기만 하시면 돼. 변동금리는 거기 밑에 개념이 동그라미 1번 나온 것처럼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그 약정된 지수와 약정된 기간에 의해서 금리 변동을 합의한 제도가 말 그대로 변동금리야. 명칭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돼 있어요. 고정금리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란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대출자가 부담했던 거잖아. 그럼 대출자가 전부 부담했던 것이 있죠. 이자 변동 위험에 거기에 나오죠.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가 이게 변동금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전부 떠넘기는 게 현실 상품일까? 일부를 떠넘기는 현실 상품일까? 현실적인 변동의 상품은 이게 무슨 뭐 일부 기전이야? 그죠? 일부지. 현실적으로 전부를 떠넘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금리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개월 변동금리, 6개월 변동금리 이렇게 되잖아. 금리 변동 요인이 발생했다 그래서 바로 금리를 떠넘겨요? 차입자한테? 아니야. 6개월 변동은 6개월 동안에 기다려야 되죠. 만약에 2월 달에 기준금리가 높아졌다. 바로 떠넘기지 못해요. 차입자한테. 6개월 변동금리 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는 누적시켰다가 6월 달 해당될 때 전가시키려고 그러겠죠. 그 전에 그럼 또 떠넘기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할 수가 있잖아.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부를 떠넘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대출자가 부담하는 상품이고
변동금리는 대출자고 차입자가 같이 부담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 지문이 실제 시험 나온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를 떠넘기다 보니까 은행들은 선수잖아. 은행은 덜 본인이 부담하고 싶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금리 변동 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해요? 대출자가 유리하겠지. 대출자가 유리하고 왜 유리한지도 물어봤어.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6개월보다는 3개월, 3개월보다는 한 달, 한 달보다는 일주일. 신속하게 이렇게 돼요. 금융사 상품 중에 변동금리 상품이 디딤돌 대출을 보면 5년 변동금리도 있어요. 사실상 고정금리 성질을 가진 변동금리 상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수록은 당연히 누가 유리하겠어? 차입자가 유리하겠지. 왜? 차입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전가받기 전에 조기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논리가 조금 선택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거든. 그냥 잘 내지는 않는데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배짜라 위험이죠.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논리는 얘는 금리 상승기 때 고려할까? 금리 하락 시기에 고려할까? 당연히 금리 상승 시기 때 고려되는 거지. 금리 하락 시기에 되면 금리 채무를 좀 더 낮아지니까. 그래서 금리 상승 시기에 고려되는 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위험인데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를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큰 것이 일반적일까요? 변동금리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죠. 고정은 금리가 정해졌지만은 금리 상승 시기에 이거는 변동금리로 차입한 사람은 상한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금리 하락 시기는 조기 상한 위험, 금리 상승 시기는 채무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문상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뭔지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지문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중요한 게 이제 이거 하나요. 20회 이후에 변동금리 쪽에서 정답 체크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대출금리인데 이것이 이제 변동금리라고 이제 깔아주고요. 기본적인 모델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있죠?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만 시험에 내요. 뭐 개인적 은행 실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여기다 우대금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뭐 그냥 특별한 케이스니까 기준이나 가산만 합니다. 기준금리는 보통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가산금리는 이제 차입자의 신용도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사례도 낸 적이 있어. 시사성 있는 것으로서 위험과 관련돼 가지고 표현했던 것이 뭐냐면은 차입 대출 신청자가 과거에 연체 실적이 많다면은 연체도 실적한가? 연체가 많았다면은 그러면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죠. 그렇죠. 등급이 좀 낮아지니까. 그럼 상승하는데 무슨 금리가 높아질까요? 가상금리가 높아져서 그런 거야. 그런 부분이.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기준이란 말하고 가산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시지? 두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변동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하는 상품일까? 가상금리가 변하는 상품일까? 기준금리가 변하는 상품이 변동금리라는 꼭 알아두세요. 가상금리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금리 대출할 당시 차입자의 신용조회를 통해서 정하는 금리입니다. 계속 변하는 것은 요게 변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준금리 역할하는 게 뭐가 있느냐 정도 보시면 돼.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CD금리하고 그리고 코픽스가 있어요. CD랑 코픽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관계없어. 얘네들 무슨 금리다? 기준금리.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질문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CD만 통용됐던 시대에서 CD 금리가 상승하면 이랬었어요.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CD 금리를 가상 금리로 하는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X죠. 지금 이제 잘 들어보세요.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서 보기 4번 걸 읽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CD 금리를 가상 금리로 하는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이다. X가 된 거야. 왜? CD 금리는 가상 금리가 아니라 기준 금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면 CD를 기준금리라는 대출 높아 이렇게 표현해야 돼. 20회에 유일하게 나온 이제 정답 체크 변동금리가 이거요. 코픽스 해놓고 가로치고 코픽스 이랬어요. 코픽스란 코픽스란 대출 금리로서 말한다 해가지고 세 줄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 내용들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럼 이게 O예요, X예요? 이거 뭐하기 물체냐? 이건 X였었어. 왜 X였을까? 그러니까 코픽스는 대출 금리가 아니라 대출 기준 금리로서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 하나 바꾼 거야. 대출 금리는 가상금리 포함하는 개념이죠. 코픽스랑 CD는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낼 게 없으니까 이런 이제 말장난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 죄송스러워요.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제 논점으로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재미난 부분이 이제 이쪽이 두 가지 경우가 판이하게 동감할 수 있는 사실이라서 이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요건 나중에 이제 요약집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럼 암기만 몇 가지만 탁탁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CD가 뭐고 코피가 뭐를 깊숙하게 들어가서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구조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 중에 첫 번째 중에 금리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올해는 이제 작년, 재작년 연타석으로 나와가지고 28회 때는 약간 좀 등한시된 파트가 금리 쪽이야. 29회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제가 써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이 매년 나오는 게 이제 거기에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한 논리죠. 88페이지에 이제 원리금 균등 방법하고 원금 균등 방법 체증식이 있는데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해줄 예정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나중에 이거를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 때까지 1회부터 올해 시험 때까지 쭉 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을 뭐 계산 문제 나온 거, 뭐 그래프 문제 나온 거, 말로 나온 거를 다 모아봤더니 지문 나온 거 다 모아봤더니 그래프 딱 4개면 해결이 돼. 그래프. 그러니까 4가지 그래프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으로 이해하셔서 공부하시잖아요. 실수를 안 해. 이해. 문과 하나하나를 말장난하는 거를 거기 현혹되시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근데 그래프를 다 하진 않고요. 4가지 중에 이제 그 2개 그래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핵심은 원리금 균등하고 이제 원금 균등에 대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먼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있죠. 그럼 내용은 아주 간단해. 자체적인 것은 문제 만약에 어려워. 대출 상환 방법. 물론 요거는 상환 방법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하고 대출 금리 다 똑같다는 거야. 대출 금리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무슨 금리 모델이야? 다 고정금리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환 방법만 달라. 이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방식 또는 방법 또는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대출 상담 받으실 때 대출 상담 하시는 분이 원리금 균등 방법으로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해줘요. 원리금 균등이 은행 입장에서도 좀 유리하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 차입자 입장에서도 이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균등은 뭐죠? 균등은 똑같지. 분할은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상환하는 방법은 뭐를? 원리금 상환액을 똑같이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 이게 원리금 명칭 그대로 균등 상환 방법이에요. 국어시험이야, 국어시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그 지문상 중요한 것은 그 원리금 상환액 있죠? 원리금 상환액이 이제 그 대출 기간 내내 어떨까? 일정할까? 점점 증가할까? 점점 감소할까? 일정이에요? 이정이에요? 일정하지. 왜? 그 원리금이 똑같은 거니까 얘는 일정한 거야. 근데 원리금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비교되는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다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잖아.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원금이 차지하면 똑같지 않을 거 아니야.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할까, 일정할까, 점점 감소할까?
증가? 감소? 증가도 나오고 감소도 나오고 일정 없어요? 일정 샀습니다. 일정 없네요. 아, 또 이렇게 적어드려야 돼. 맨날. 원금의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 점점 감소해. 점점 증가하는 거야. 이게 점점 증가하나 봐. 이렇게 나와요. 좀 증가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자주 옛날부터 뭐 토주대감 지문이죠. 근데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얘는 점점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를 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 줄어드는 이자에 가고 늘어나는 원금 상환액 더한 거 있죠. 두 개를 더한 원리금 상환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뜻이지. 뭐 이런 구조적인 내용이고, 이걸 두 가지 스타일로 이제 어차피 내용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 문제랑 특히 계산 문제. 요거를 알면은 다른 방법, 원리금, 균등, 체증시, 원금방 이런 거 비교하는 지문들이 이제 우리는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제 이해하실 때 잘 보시면은 종축에다 이제 그 원리금 잡고 원금 잡고 이자를 잡는 거야. 원리금, 원금, 이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만기를 이렇게 잡아요. 대출 기간은 만기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 그래프 문제 할 때 이게 적어졌어. 횡중은 대출 기간이야. 그럼 만기 동안에 이렇게 똑같은 금액에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원리금. 이게 원리금이야. 저 위에 세 가지 중에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아. 근데 왜 똑같은지에 대해서는요, 그 내용을 말씀 안 드릴게. 이게 대출제, 원금 있죠, 원금. 빌린 돈에다 곱하기 저당상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저당상수. 그럼 저당상수는 이제 이자율하고 기간을 통해서 계산하는 건데, 저당상수를 조회보고 구하게 하지 않고 저당상수 데이터는 꼭 제시해줘. 이거 계산 문제 못 풀어, 이거는. 꼭 제시해주니까 저당상수는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개수다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고요. 원리금은 이렇게 일정한데 원리금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될까?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 왜 이자가 줄어드는 거 아까 용어정의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자는 전년도 말이 있죠. 전년도에 갖고 난 나머지 전년도 말 대출 잔액이 있어요. 대출 잔금에다가 뭐를 곱해서 계산한다? 대출 이자율을 정하는 거야. 근데 대출 이자율이 얘는 뭐죠? 고정금리라고요? 변동금리라고요? 고정금리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액은 줄어드는데 왜 줄어들어? 잔액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원리금은 일정한데 이자는 점점 줄잖아. 이자가 줄어드는 요 크기만큼 뭘로 채우는 방식이야? 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보니까 원금 상환 곡선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위에 게 금방 나와요. 원리금 일정하고 이자 점점 줄고 원금은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답이 나와가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란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맞는 거잖아. 이자가 줄어들면 원금이 증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 합치면 항상 원리금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이거를 계산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계산 문제가 나중에 더 편해. 대출 원금. 간단하게 대출 원금을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출 저당 상수. 저당상 간단하게 12%로 한번 해볼게요. 연간.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율이 주어지겠지? 대출 이자율이 이제 10%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에 대한 논리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뭐만 물어보냐? 원금 상환액을 물어봐. 원금 상환 물어보고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거의 90% 이상이 뭐죠? 이제 1차년도를 물어보고 혹시나 해서 2차년도까지 물어볼 수 있어. 3차년도 이상 안 물어봐.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2차년도 말에 원금 상환액이 얼마요? 라고 여쭤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구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지. 이거 아마 이 정도로 되면은
거의 뭐 한 10초에서 15초 만에 아마 여러분들 실력으로 푸실 겁니다. 어차피 자료가 딱 3개밖에 없죠. 투자론 계산 문제를 연습하시고 금융론 계산 문제를 접하시잖아요. 다 하찮아 보여. 그래서 힘드실 때는 꼭 투자론을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닥을 치면은 모든 게 다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 하찮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단계별로 한번 여쭤볼까? 그 1차 년도 있지. 1차 년도에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구할 수가 있다 없다. 구할 수가 있지. 얼마요? 1200? 아니 지금 빌린 돈이 100만 원이거든요. 빌린 돈이 100만 원인데 첫 해 갚은 돈이 그렇지. 빌린 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갚고 120만 갚고 1000만 원 1억 2천만 갚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빌린 돈이 얼마다? 100만 원이고 저당 상수가 몇 프로 줬어? 12%니까 12% 하시면 되지.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12만 원이야. 아, 12만 원.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돼? 이자를 구해야 되지. 여러분들 혹시 대출을 지금 상환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담보들 거의 원리금 균등이 많으실 거야. 70%가 원리금 균등이니까. 근데 이제 원리금 균등의 그 대출 본인의 계좌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요대로 지금 이제 상환하고 계시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자죠, 이자. 그러면 원리금 구하고 이자를 보면 이자는 얼마야? 이자는. 그렇죠. 처음에는 갚은 돈이 있어, 없어? 갚은 돈이니까 대출 잔액이 그대로 100만 원이죠. 첫 해는 대출원과 잔액이 똑같잖아요. 이자율이 몇 프로다? 10%야. 그러면 이제 100만 원에 10% 곱하면 되지. 그럼 얼마죠?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금 상환액을 구할 수가 있지. 첫 해 원금 상환액은 얼마죠? 22만 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원금을 구하는 거잖아. 처음에 원리금을 구했잖아. 원리금. 그 원금을 하면 그 여기다 빼기 이자를 빼는 거야. 이자를 빼면은 요게 다 사라지잖아. 사람 뭐만 남아? 원금만 남잖아요. 그래서 원리금을 구하고 이자를 구한 이유가 이걸 계산하게 한 거지. 그 얘는 12만 원이고 얘는 10만 원이니까 여기서 그 빼면은 2만 원이 나오지. 어휴, 2만 원입니다. 2만 원. 첫 해는 2만 원. 그래서 17회 때 요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빨리 푸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정석적으로 2차 년도를 물어봤다. 혹시나 해서 2차 년도 물어보면 이제 2차 년도 원리금 상환액 얼마일까? 12만 원. 얘는 12만 원이지. 그럼 고민하면 안 되지. 15차 년도 원리금 상환 얼마야? 1200년도 얼마야? 32,000년도 얼마야? 12만 원, 12만 원. 그러니까 얘 원리금 균등은 얘가 그냥 끝까지 똑같이 처음에 그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자를 구해야 되지. 이자는 줄겠어요? 아니면 줄어들겠어? 줄어들지. 그럼 두 번째 연도 이자를 계산을 하면 잔액을 알아야 되는데 전년도 말 잔액을 구하기 위해서 전년도 말에 이미 얼마를 갚았어? 2만 원 갚았으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어? 98만 원이 남았지. 원금은 이자는 갚은 게 아니니까 98만 원에 똑같이 10% 조정하면 되죠. 얼마요? 9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첫 해보다 이자는 얼마가 빠졌어요? 2천 원이 빠졌죠. 2천 원 빠진 거를 뭘로 채우는 방식이야? 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2만 2천 원이 정답이 되는 거지. 거의 1차 아니면 2차만 물어봐요. 그 이상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 만약에 17차 거 물어봤다. 12만 원이지. 이걸 구하려면 장난이 아니잖아. 3차 년도 10만 원 또 이거 빼가지고 또 빼가지고 이거 하다가 잠깐 하나 놓쳤어. 잠깐 중간에 잘못했어. 처음부터 그러면은 거의 뭐 100번을 이거 풀다가 이제 틀리고도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안 되지. 물론 이제 재무용 계산기를 갖고 계신 분은 그 활용하시면은 기간하고 원금하고 이자 집어넣고 기간 딱 엔터 치면은 이게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참이 금지잖아.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법은 이렇게 1차 아니면 2차만 물어보는 게 100%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은 지금 어떻다? 일정. 이자는 줄죠. 어느 만큼, 그럼 원금은 증가. 뭐만큼 증가요? 이자가 줄어드는 금액만큼 원금으로 채우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논하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그 원리금 균등 방법에 대한 논리고, 그리고 올해 계산 문제로 나왔었던 원금 균등 방법에 대한 논리야. 오른쪽에 이제 나오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요거는 계산 문제를 낼 때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작년에, 올해죠. 우리가 학원에서 어떤 게 연습했냐면은 10년 상환이야. 10년 상환이면은 몇 개월이죠? 월로 계산하면은? 1년에 혹시 12개월인 건 잘 아셔야 돼. 실제로 10년인데 계산할 때 어떤 분은 100개월로 계산한 분이 계십니다. 1년이 12개월이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한 분 계세요. 1년이 12개월이야. 120개월이야.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20개월로 월 상환하는데 120개월 중에 81번째 달에 계산, 그 원리금상 얼마, 이거 물어본 적, 이렇게 풀고 가셨어. 어떤 분이 이제, 이거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풀 수 있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거는 원금 균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81번째 거 하지 말고, 첫 달치 거 하면 안 돼, 첫 달치 거? 근데 이제 올해 9번째 거 물어봤죠. 올해에.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언제든지 내도 될 것 같아. 그럼 원리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라는 것은 균등이 뭐죠? 똑같이 나누어서 상환하는 방법. 뭐를? 원금을 똑같이 상환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 세 가지를 나중에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그중 대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과정 중에 이것도 당연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구조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있죠?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될까? 일정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직감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잖아요. 거기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체적인 자금 대출이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인터넷 클릭하시면은 보금자리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그 상환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금리는 고정금리로 되어 있고 상환 방법이 원리금 균등 방법, 원리금 균등 방법 가능하다. 원금 균등 방법 가능하다 되어 있고 원금 균등 방법은 가로치고 체감식 상환 방법 이렇게 돼 있어. 체감식 상환 방법 그리고 체증식도 가능한데 체증식 다만 40세 미만만 가능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일정하다. 감소하는 거야. 체감식이니까 점점 감소하나 봐. 왜 감소하느냐면은 원금 균등방 하잖아요. 매기가 원금 상환액이 있죠.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될까? 일정할까? 아니면 이정할까? 일정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원금 균등인데 이자액이 있죠. 이자액이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해. 그러니까 일정한 원금 상환액에다가 점점 줄어드는 이자액을 더했더니 전체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들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와닿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을 하면은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돼. 이렇게 총 4가지 그래프 중 오늘은 2가지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집어넣고 원금 상환액 집어넣고 이자를 집어넣어요. 그럼 만기가 이것도 있겠지. 횡축은 대출 기간이고 수평선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무슨 금액일까? 원금 상환액이 돼. 원금 상환액이 왜 일정하냐면 얘는 대출 받은 돈 있죠? 대출 받은 돈 곱하기 뭐 한다? 아니 대출 곱하기 나누기 대출 기간이야. 주로 원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는 거를 이제 입력되어 있는 데가 주로 카드 회사예요. 카드 회사. 카드 회사에서 상품 결제하면 몇 개월로 해드릴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로 찍으면은 카드 회사에 이제 입력이 되면 거기서 원금 균등 방식이 공식 입력이 돼요. 컴퓨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점심시간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만약에 된장찌개 드셨다. 된장 5,000원이다. 그럼 몇 개월로 해드릴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경제적 부담이 돼서 한 500개월로 한 해주세요. 그러면은 5,000원 누르고 500개월 누르고 엔터 치면은 이게 카드 회사 가고 그 다음 달에 5,000원 나누기 500개월 해가지고 원금 상환액 10원. 남아있는 잔액 4,990원
번, 그리고 이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자 있죠, 이자. 이자는 어떻게 될까? 아까 어떻게 구한다? 이자는 항상 대출 잔금에다가 곱하기 뭐? 이자율.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자액은 점점 줄고 원금은 일정하니까 원리금 상환은 어떠는 거야? 얘도 같이 주는 거지. 뭐 때문에 줄어드는 거다? 이자 때문에 줄어드는 거야. 합친 거. 원금과 이자 합친 거를 원리금이라 그러잖아요. 일정한 원금 줄어드는 이자 합친 원리금 같이 줄어들어.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 정도 표정은 다 이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나온 문제 형식을 한번 해볼게. 대출 받은 돈을 얼마로 해볼까요? 그러더니 똑같이 한 100만 원 한번 해볼게요. 대출 기간을 이제 20년으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 대출 이자를 몇 프로로 할까요? 연간 몇 프로? 원하는 거. 그죠? 5%는 좀 어렵죠? 5% 어려우니까 이제 10%를 간단하게 해볼게. 10% 연간.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스타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월 상한액을 물어봐. 월 상한액 하면은 몇 개월 동안 갚는다는 뜻이야? 120개월이야. 그럼 월 상한액으로, 아니, 240개월이 20년 했으니까. 그럼 240개월이죠? 그럼 240개월로 했을 때 월로 구하라. 그러면은 100만 원이란 금액이 안 주어지겠지. 그 얼마가 주어질까? 그러면은. 딱 떨어지게 해줘요. 240개월이야. 그러면은 대출 받은 돈은 뭐 2,40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2억 4천만 원이라든지 딱 떨어지게 해준다는 거야. 우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딱 떨어지게 해줘. 이게 만약 100만 원인데 240개월은 딱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이제 항의하러 오란 뜻이니까 딱 떨어지게 해줘. 그리고 10%로, 현실 10%가 아니라 대부분 5%를 많이 해주는데, 이거는 20년이니까 연상한으로 한번 해볼게. 연상한인데 13차 년도. 13차 년도 말에 이거는 당연히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봐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럼 푸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풀 수 있게 가능해. 왜? 뭐 때문에? 원금 균등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의상 원금 상환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1차 년도 거를 계산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1차 년도 때 원금 상환액은 얼마야? 그렇죠. 딱 떨어지니까 얼마 빌렸어? 100만 원 빌렸죠. 몇 년짜리야? 20으로 그냥 나누면 돼. 이것은 현장에서. 원금 상환이 금방 나오죠. 그러면은 100만 원을 20으로 나누는 것은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냐? 5만 원이야. 그 이자 계산해야 되지. 이자 계산하면 이제 1차 년도에 갚은 돈이 없잖아. 대출 잔액은 그대로 100만 원 원금이 되는 거죠. 이자율이 몇 %다? 10%. 그러면 얼마 갚는 거야? 저태 10만 원 나가죠. 합한 원리금은 얼마겠어? 15만 원이 되지. 그래서 1차 년도를 물어본 것은 최초로 15-1회 때 나왔어요. 10년도 넘었어. 그러니까 똑같이 얘는 1차 년도를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25회 때는 이제 2차 년도인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올해 28회 때는 9차 년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뭐 9차를 물어보든 10차를 물어보든 20차를 물어보든 다 똑같으니까 13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13차 년도에 원금 상환액은 얼마일까요? 얘는 그냥 5만 원이야. 원금 균등 끝까지 5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자 계산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럼 동일한 금액이니까. 그럼 13차 년도에 이자를 구하려면 잔액을 알아야 돼. 그럼 13 이자를 구한 잔액은 얼마 적용해야 돼? 지금 5만 원씩 계속 갚았지? 5만 원씩 몇 번 갚았어? 12번을 갚은 거지. 지금 13차 년도를 계산한 거니까 13차 년도에 계산하는 금액을 하는 것은 지금 갚은 것이 아니잖아요. 13차는 지금 갚은 걸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년도 말이니까 얘는 12차까지 갚은 거야. 그럼 5만 원씩 12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씩? 60만 원 갚은 거예요. 그럼 13차 년도 잔액은 얼마겠어?
40만 원 남은 거지. 40만 원에 10%가 얼마? 4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야, 원리금이? 요게 이제 올해 문제죠. 뭐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이거 구하셨을까? 아니면은 잘 풀으셨을까? 잘 풀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20개월 중에 81번째 거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갔으니까. 원공균등 그래서 기간에 제한이 없이 나옵니다. 물론 중간 거를 이제 막 물어보면은 이 금액 있죠? 금액을 딱딱 떨어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풀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아직 24년도 걸 이제 부채 탕감해 볼까요? 24년 물어봤다. 그 원금 상환액이 얼마야? 5만 원이지. 이자만 구하면 되지. 이자를 구하는데 이자가 얼마겠어? 그쵸? 지금 24년도 계산하려면은 19번 갚았잖아요. 그럼 95만 원 갚았을 거 아니야. 얼마 남았어? 5만 원 남았지. 5만 원 몇 프로? 10%니까 5천 원이야. 그러면은 5만 5천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균등 자체가 계산 가능성이 더 높은데 올해 뜬 거야. 그러면은 29에 뜨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 없다고. 이거를 뭘로 내요? 말로 내. 다시 이제 원래 오리지널. 그리고 어차피 계산은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DTI 문제하고 LTV 문제를 결합한 이제 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이거는 꼭 또 나와. 어차피 금융은 계산 문제 하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이게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또 낼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올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던 원리금 균등 방법하고 원금 균등 방법에 대한 1차년도 원리금상 구별하는 비교치 문제가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나중에 연습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가 상두마차야. 그리고 그래프 두 개를 했잖아요. 위에 있는 문구를 암기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원리금 균등이고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원금 균등인데 숫자로 연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용이 오랫동안 남어. 이렇게 숫자로 연습하면 계산도 대비할 수 있고 구조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선 보시면 돼. 89페이지까지 내용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나머지 거기 최종식은 지금 보지 마세요. 명칭은 이제 그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나머지 두 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해볼 예정인데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없어. 이게 딱 잠깐 내용만 나오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91페이지 유동화 있죠, 유동화. 유동화 잠깐 하고 그 다음 91페이지랑 92페이지 내용만 설명하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97페이지 이후에 관리, 마케팅, 개발, 네 문제짜리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든 프린트 있죠? 6번 문제. 대출자는 만기 전 변제,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이죠? 그리고 인플레 위험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를 선호한대요. 이건 X잖아. 은행들은 대출자는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서 뭐 선호한다? 변동금리 선호한다 하셔야 되죠. 7번에 고정금리 대부 방법에서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대. 그럼 누가 불리해? 그럼 차입자의 조기 상환 가능성이 증가해요?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차입 조기 상환 높으려면은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을 때가 되겠지. 만약 시장금리가 대출 높은데, 즉 대출금리가 10%인데 시장금리 20%까지 높아졌는데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왔어요. 은행은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은행 자체적으로 영화 예매권 한 장 주고 2장도 아니고 한 장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상패까지 줘요. 종이 쪽지 하나. 어쨌든 그래서 그 7번은 틀렸네. 낮은 경우라고 하셔야 되고 8번의 초기 이자율은 변동금리 고정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래. 틀렸죠? 고정이 높죠? 이거 틀렸고요. 9번의 원리금 방법이고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래요. 지금 원리금 상환액이지? 글씨가 이렇게 써놨잖아. 원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어떻다?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상 점점 어떻다? 증가.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어떻다? 증가.
계산도 하고 그래프도 하고 이건 맞잖아요. 그쵸? 이건 맞고 10번의 원금 방법의 경우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다. X죠. 원금 균등 방법 뭐가 일정해?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지.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한 것은 무슨 방법이다? 원리금 균등이고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수준이 이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론 아주 어려운 어림셈법을 보셔서 총순 전후 총의 순환 전지 그리고 대부비율 그리고 부채 감당률 그 채무 대부채 이렇게 해서 그것만 알아두셔도 뭐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어려운 거 하셨어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